모리무라 세이치 장편소설 고층의 사각지대 3부 알리바이의 재물. 일장. 히라가에게는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아리사카 후유코도 자신의 신변에 경찰의 눈이 빛나고 있음을 느끼고 집안에 처박히고 말았다. 히라가는 후유코를 만나고 싶었지만 자신의 일과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현재의 입장을 생각하면 후유코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료 형사들조차 색안경을 끼고 히라가를 보는 듯했다. 그 후 필사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서나 후유코에게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팰리스 사이드 호텔과 CIC와의 업무 제휴가 일단 백지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도쿄 거리에 가을을 느끼게 된 9월 말경이었다. 히라가는 지난 2개월 동안 완전히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기운을 차려야만 했다. 후유코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사라는 자기 자신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하든 이 냉철하고 비정한 범인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범인은 저 이중 밀실에 대체 어떻게 들어간 것일까? 범인은 벌레 한 마리 들어갈 틈이 없는 저 호텔의 밀실에 유유히 침입해서 차가운 웃음을 머금으며 쓸쓸한 노인의 가슴에 가늘고 날카로운 칼을 내리 꽂은 것이다. 히라가의 귀에 범인의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범인의 신변에 다가서기 위해선 그 범인이 뚫고 들어간 이중의 밀실이라는 이 두꺼운 벽을 먼저 부수어야만 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네 놈의 피 묻은 손목에 이 수갑을 채워줄 테니까. 히라가는 이를 갈며 그 생각만으로도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흥분되는 것을 느꼈다. 확실히 이 살인사건은 이상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살인은 추리소설과는 달리 발작이나 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다. 상당히 복잡한 동기나 고도의 지능으로 꾸며진 것도 요즘 경찰의 과학수사 앞에서는 작은 단서만으로도 발각되어 체포되고 만다. 그런데 이 범인은 출입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밀실에 소리도 색깔도 그림자도 없이 들어가서 지문이나 머리카락은 물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만큼 범인이 지닌 두뇌의 치밀함은 지금까지 히라가가 뒤쫓았던 흉포하기만 하던 범죄자들과는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똑똑한 범인이라도 분명히 구멍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유코를 만나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르고 있는 사이 그녀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라이 형사가 지적했듯이 후유코의 알리바이는 지나치게 완벽했다. 게다가 그날 밤 후유코는 시간을 물었다. 딱 오전 1시 30분에. 그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용의자로 지목되기 가장 쉬웠던 여자가 수사 1과의 형사와 한 침대에서 성행위를 마친 후 시간을 물었다. 너무 지나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후유코가 그때 말한 기념해둘 밤이죠 라고 한 말은 정말 자기와의 행위에 대한 말이었을까? 후유코를 만나지 못할수록 히라가의 의심은 점점 짙어졌다. 생각해보니 미심쩍은 점이 자꾸만 더 솟아났다. 첫째,
후유코는 도토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마자 자기에게 또 시간을 물었었다. 그때 그녀는 자기 자신의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계는 메이드 요시노 후미코 앞에서도 멈춰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둘째로 그녀는 왜 그토록 서둘러서 투숙 절차를 밟았던 걸까? 후유코와 이상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에만 머물러 있던 자신으로선 그때 그녀의 투숙 절차가 지닌 의미를 몰랐었다. 체크인을 한 후 식사를 천천히 즐기고 방으로 이끌려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았다. 호텔이라는 것이 낯설었던 그로서는 처음에는 후유코가 메시지라도 남기려고 프런트 앞으로 다가가는 줄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렇더라도 식사는 충분히 천천히 즐길 수 있었는데도 왜 그토록 서둘러서 방을 먼저 잡았던 걸까? 만약 미리 예약을 해두었더라면 그렇게 투숙 절차를 서두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셋째로, 왜 후유코는 도토 호텔을 선택한 것일까? 그 이전 데이트 때에는 거기서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싫다고 하면서 일부러 호텔들을 피해왔었다. 그런데 팰리스 사이드 호텔과 가장 가까운 도토 호텔에 당당히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을 뿐 아니라 보란 듯이 자기가 직접 체크인을 했다. 후유코가 남자를 끌고 호텔로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업계에 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미혼 여성으로서 그리고 평소에 후유코를 알고 있는 히라가에게는 너무나 경솔한 행동으로 비춰졌다. 끝으로 이건 무엇보다도 큰 의문인데 후유코는 그날 밤 왜 그토록 당돌하게도 자기에게 덤벼들었던 것일까? 예전에 데이트할 때의 모습으로 유추해 보더라도 설마 그날 밤 그런 진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히라가였다. 그날 밤 느닷없이 굴러들어온 신나는 선물에 넋을 잃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지나간 시간들과 냉정히 비교 관찰해보니 어딘가 많이 부자연스러웠다. 2장. 히라가는 생각을 쫓는 일을 그만두고 일어섰다. 현장에는 범인을 추정하는 자료가 반드시 있다. 발견될 때까지 반복해서 관찰하라라는 말은 경찰학교 때부터 머릿속에 박힌 수사의 기본이었다. 다시 찾은 호텔은 변함없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열대어처럼 왔다 갔다 하는 로비를 가로질러 프런트로 가서 온 뜻을 말하자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얼굴을 했다. 지난번에 얘기를 나누었던 우메무라는 아직 출근 전이었다. 방이 폐쇄됐다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아무리 호텔이 붐빈다고 할지라도 사장이 살해된 방을 2달 남짓 사이에 일반 손님에게 제공하지는 않았겠지. 히라가의 그런 추측은 들어맞았다. 프런트 책임자 같은 사나이가 34층으로 안내해 주었다. 때마침 요시노 후미코가 근무 중이었다. 3401호실은 모양을 좀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침대만 드러냈을 뿐이고요. 그 밖에는 다 그대로 뒀어요. 그런 방을 다른 손님한테 내주면 호텔 신용이 손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두고 있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 번 더 방을 보여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그러죠. 후미코는 목에 걸고 있던 플로어 패스키를 끌르면서 앞장섰다. 프런트 과장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자 사람 없이 비워둔 방에 가라앉은 공기 냄새가 코에 닿았다. 환기 장치가 잘 돌아가고 있을 것이므로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일 것이다.
요시노 후미코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열려고 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이 사건 전날 밤 주스를 가져왔을 때요. 커튼이 열려 있었습니까? 예, 열려 있었어요. 바깥 네온 사인이 유리창에 비친 걸 보면서 예쁘구나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온 사인. 그렇군요. 7시 50분이었다면은 여름이라도 어두워질 때가 됐으니까 불빛이 켜졌겠군요. 네, 이제 커튼 열어주십시오. 히라가는 자기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고 그 시각보다 지금이 30분 정도 빠르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열린 커튼 밖에는 빨리 저무는 가을밤이 충분한 어둠의 농도 속에 대도시의 빛을 찬란히 비추고 있었다. 이 테이블하고 소파 위치는 그날 밤하고 똑같습니까? 예, 같아요. 구주 사장하고 아리사카 비서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구주 사장님은 저기 창 등진 소파에, 아리사카 씨는 제 초인종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고요. 당신은 어디다 주스를 놓았습니까? 요 티테이블 위에요. 룸서비스는 보통 이 티테이블 위에 놓는 겁니까? 예. 손님이 플로어 로비에 계실 때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 티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되죠. 그런데 그날은 아리사카 씨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마침 그게 딱 열쇠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예,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티테이블 위에 놨습니다. 열쇠를 가리키듯이요? 예. 팰리스 사이드 호텔의 열쇠 표찰은 하얀 플라스틱재다. 짙은 검정 바탕의 테이블 위에 있는 흰색 열쇠 표찰은 한결 눈에 띄었을 것이다. 후유코는 왜 그토록 열쇠를 강조했던 걸까? 그건 제3자에게 3401호실의 룸키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걸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의심받을 입장에 설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이다. 아리사카 후유코는 분명히 살인사건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히라가는 또 하나의 의문에 부닥쳤다. 그건 모든 제자리에 둬야 하는 구주의 편집증이었다. 룸키의 자리는 나이트 테이블 위였다. 구주의 비서로서 후유코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일부러 정 위치에서 많이 떨어진 플로어 로비의 티테이블 위에 그 열쇠를 놓았던 것은 제3자인 요시노 후미코의 눈에 분명히 띄도록 하기 위한 사전 공작임에 틀림없다. 히라가의 가슴에는 의혹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요시노 씨, 당신은 이 룸키가 티테이블 위에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별로요. 왜 그러시죠? 구주 사장은 자기 물건들이 정해진 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언짢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거는 특히 잠드시기 전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뭐 다소 좀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이렇다하게 뭐라고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히라가는 일단 머리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후유코는 방에서 나갈 때 룸키를 티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비서라면 열쇠의 최종 위치인 나이트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 글쎄, 구주가 밖으로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을 신경 쓴 걸까? 아니면 메이드가 보는 앞에서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꺼렸던 걸까? 아니다.
열쇠는 정한 자리에 놓아두는 게 맞다. 적어도 티테이블 위는 열쇠를 놔두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려면 열쇠는 될수록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놔두는 것이 뛰어난 비서의 역할일 것이다. 구주 사장이 이렇게 일단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또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굉장히 규칙적인 분이어서요. 언제나 8시쯤 돌아오시면은 9시에는 주무시고, 주무실 때까지 방에서 나가시는 건 제가 아는 한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은 이 호텔에서 몇 년쯤 근무했습니까? 개관 이후로 쭉 있었어요. 여기 34층에요. 당신이 주스를 가져왔을 때 내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까?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다면 아리사카 양이 당신한테 시간을 물어봤을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이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였어요. 후미코가 가리킨 의자는 내실을 등지고 있었다. 내실 문이 닫혔거나 열렸거나 나이트 테이블의 자명종 시계는 보이지 않을 위치인 것은 맞았다. 잠깐 내실 문 좀 열어줄 수 없습니까? 히라가는 후미코에게 부탁해서 후유코가 앉아 있었다는 의자 옆에 서서 침실 쪽을 노려보았다. 의자에서 몸을 약간 옆으로 기울이며 돌아보면 자명종 시계가 안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거리상 눈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바늘을 읽기는 어려워 보였다. 거기다 밤이었으니 전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면 더 불가능하다. 이런 점은 후유코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샘솟았다. 주스는 아리사카 양이 마신 게 분명합니까? 예, 분명히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리사카 씨는 자기 자신이 종업원 중 하나라는 걸 잘 아는 분이어서요. 식사 같은 것도 종업원 식당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목이 마르셨지 싶어요. 그 주스는 전부 다 마셨습니까? 그게요. 아마 한 3분의 1쯤은 남겼을 거예요. 작은 병을 갖다 드렸는데도 남겨서 제가 그렇게 목이 마르다고 하더니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었군. 히라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리사카 후유코는 그다지 목이 마르지 않았던 거다. 비서 아리사카 후유코는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은 염치 없는 부탁을 하면서까지 가져오게 한 작은 병의 주스를 다 마시지도 않은 것이다. 그녀가 주스를 부탁한 이유는 그 주스 자체가 아니라 주스를 들고 오는 제3자에게 있었던 거다. 그날 밤 그녀의 알리바이 중 유일한 공백이 되는 7시 50분에서 8시까지의 시작점은 메이드에 의해서 확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끝은 히라가 자신에게 한정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시간대에 룸키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히라가는 요시노 후미코 앞에 서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의 충격은 컸다. 그날 밤 자기에게 바친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과 황홀했던 선물은 더러운 자기 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거였던 거다.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꾸밈. 그녀는 히라가를 잠재울 수 없었던 거다. 히라가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행위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자신의 안전이 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여자의 알리바이 제물이 된 거야. 등 뒤로 팔을 돌려 자신을 힘껏 껴안던 그녀의 힘.
성행위의 절정에 이르러 불꽃 같은 숨을 토하면서 계속 구하며 떨던 여자의 입술. 귓전에 계속 속삭이던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 죽기만큼 부끄러웠을 파렴치한 밀착의 자세로 한밤 내내 줄곧 강하고 깊게 자기에게 사랑을 갈구했던 후유코. 이 모든 게 알리바이를 위한 제물로서 자기를 잠들지 못하게 한 기교였단 말인가? 믿을 수 없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제 수사 일과의 형사로서 히라가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지금 한 인간이기에 앞서 형사였단 말이다.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아리사카 양이 당신하고 같이 방에서 나갈 때 서두르는 기색이 있던가요? 아니요. 특별히 바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히라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마침 정각 7시 50분이었다. 후미코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는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하나의 실험을 생각해냈다. 엘리베이터 홀에서 후미코와 헤어질 때까지는 보통 걸음으로 걸은 후 엘리베이터로 1층 로비에 내리자마자 날쌘 걸음으로 정면 현관으로 달려나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줄선 손님들을 무시하고 먼저 온 택시 안으로 뛰어들었다. 도토 호텔에 닿자마자 거리를 짐작해서 미리 준비했던 요금을 던지듯 운전사에게 건네고 그날 밤 후유코와 만났던 로비의 한 구석까지 달려갔다. 손목시계는 8시 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남자인 자기가 이렇게 달려와도 11분이 걸렸다. 교통사정이 그날 밤과 달랐다 하더라도 후유코는 여기까지를 10분 만에 왔다. 여자의 몸으로. 또 자기처럼 새치기 승차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10분 안에 이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방금 입증했으므로. 누군가가 아리사카 후유코를 차로 도토 호텔까지 태워다 주었던 거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범인이다. 그렇다. 후유코는 모든 걸 그 범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그날 밤의 말도, 그날 밤의 모든 수작 하나하나도 정교하고 치밀한 범인의 살인 설계도에 따라 속삭이고 움직였던 것이 틀림없다. 아직 본 적도 없는 범인의 얼굴이 후유코의 알몸 위에 올라타 허연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는 것 같았다. 히라가는 후유코의 배후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돌아오지 않는 비서 1장. 히라가는 그날 밤 경찰서 숙직실에서 얇은 담요를 몸에 감은 채 생각을 쫓고 있었다. 담요만으론 추위를 막아줄 수 없는 계절이 되었지만 머릿속에 모든 피가 몰린 듯 생각에 잠겨있던 히라가는 그런 말초 감각을 의식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아리사카 후유코의 뒤에는 분명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형태로든 범행에 관계하고 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유코가 도와준 그 인물에게 이르는 방법은 그녀의 입을 열게 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강제적인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범인의 자백 이외에 증거가 없을 때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이렇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후유코가 자신에게 불리한 고백을 자진해서 할 까닭은 없을 것이다. 범인에게 이르는 길은 히라가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다. 대체 뭘 놓친 거지?
히라가는 수사 경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다. 히라가는 수사회의 때 각 형사들이 제출했던 수사 기록을 되씹었다. 분명히 구아바다케 형사의 수사 기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구아바다케 형사. 그런데 객실 열쇠는 제3자가 그 형태를 본떠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구치 지배인. 이 호텔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 호텔 건요. 정교한 우수품이에요. 예비 열쇠도 제작회사 이외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요. 그것도 자물쇠의 정당한 소유자가 의뢰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넘겼지만 지배인의 말은 정당한 소유자의 의뢰가 있으면 그 제작회사가 예비 열쇠를 만들어준다는 걸 암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호텔은 대체 어떤 때 예비 열쇠를 만드는 것일까? 가만히 있자. 그 답도 지배인의 말과 아라이 형사의 기록에 있는 증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구치 지배인. 손님 가운데는 취미가 별난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호텔 열쇠를 수집 대상으로 삼는 분도 계시죠. 아라이 형사.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에 걸쳐서 이 금고를 연 적이 있습니까? 우메무라 프런트 계장. 아니요. 대개는 밤에 두세 번 열게 됩니다만 어젯밤에는 열쇠 분실 사건도 없었고 격리도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분실하거나 손님이 가져가거나 하는 일들이 있긴 하다는 건데 열쇠를 잃어버린 후에 자물쇠, 즉 실린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열쇠는 호텔 측의 의뢰로 제작회사가 예비 열쇠를 만들지만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현재의 정당한 숙박객 이외의 제3자, 즉 잃어버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쥐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문제가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열쇠가 사용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님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호텔의 밀실이 현재 숙박객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아니냔 말이다. 호텔은 한 번이라도 열쇠가 없어진다면 그게 아무리 값비싼 실린더라 할지라도 폐기해버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장사는 속임수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호텔 측에서는 예비 열쇠를 만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히라가는 벌떡 일어났다. 상당히 격렬한 동작으로 일어났지만 동료 형사들은 낮 동안 수사를 하러 다닌 피로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그는 경찰서에 직통전화로 팰리스 사이드 호텔의 다이얼을 돌렸다. 호텔 근무제도에 갑작스런 변경이 없었다면 요시노 후미코는 오늘 밤 야근일 것이다. 본부실의 벽시계는 오전 2시 가까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럼 아직 자고 있진 않겠지? 히라가의 추측대로 저쪽에서 잠시 후 후미코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히라가는 재빨리 의문나는 점을 물었다. 아, 네. 그런 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린더를 다른 방하고 바꿔버리니까 그 열쇠를 설사 누가 훔쳐갔다 그래도 다시 끼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님이 만약에 3401호실 열쇠를 훔쳐갔다. 그렇다면은 저희는요, 그 실린더를 다른 방하고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다시 몰래 그 열쇠로 3401호실을 열려고 찾아왔다 해도 실린더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내 부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외부 사람이라면 그 실린더가 어느 방으로 옮겨졌는지 모르겠지만 호텔 관계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그 실린더 교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기술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만져도 1시간 넘게 걸리는 걸 봤거든요. 거기다가 3401호실 실린더는 한 번도 교환된 적이 없어요. 그 방은 사장님 전용실이었으니까. 네. 히라가의 한 가닥 희망이 끊어졌다. 히라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다. 혹시라도 후유코가 예전에 열쇠가 분실됐던 어떤 방의 복제 열쇠를 이용해서 3401호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몰래 3401호실의 실린더를 그 방 것과 바꿔치기 해놓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던 거다. 그녀에게는 3401호실과 또 다른 어떤 방의 실린더를 교환할 시간이 없었던 거다. 2장 10분쯤 뒤 서에서 부른 순찰차를 타고 히라가는 팰리스 사이드 호텔로 달려갔다. 호텔답게 이 한밤중에도 로비엔 사람들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했다. 오전 2시나 3시는 호텔에 있어서는 초저녁 같다고들 말한다지. 프런트에 가니 마침 우메무라가 있었다. 형사님 또 무슨 일? 그는 히라가가 다른 사건으로 온 줄 아는 모양이었다. 예, 바쁘신데 미안합니다마는 그 3401호실에 비치된 룸키는 그 뒤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 그건요. 그 후로는 방을 계속 닫아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우메무라는 이렇게 말하고 등 뒤에 하모니카를 몇 층 쌓아놓은 듯한 열쇠통 속에서 2개의 열쇠를 아무렇게나 꺼냈다. 그 열쇠 저한테 잠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 예. 히라가는 2개의 열쇠를 받아 쥐자 로비의 구석자리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2 열쇠를 응시했다. 그가 일어선 건 그로부터 약 30분 뒤였다. 일어서면서 그는 자주 하듯이 중얼거렸다. 내가 바보였어. 이런 간단한 계략을 꿰뚫지 못하다니. 히라가는 프런트로 돌아가 또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7월 21일 밤 아리사카 양이 퇴근할 때 자기가 쓰는 3402호실 열쇠를 프런트에 돌려주었습니까? 아마 돌려주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아리사카 양은 늘 자기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일단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우메무라는 일단 안으로 들어갔다가 일람표 같은 걸 들고 나왔다. 이건 열쇠 검사 기록부인데요. 새벽 2시쯤 돼서 숙박객 중에 아직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조사한 겁니다. 열쇠 검사라뇨? 손님들이 외출할 때는요, 열쇠를 프런트에 맡겨두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측은 손님한테 제공했던 방 열쇠를 이 상자 안에 넣어두고서요. 상자 안에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님이 방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박 중이라면 열쇠 상자에 열쇠가 없다는 거군요. 열쇠가 있다는 건 외출 중이란 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사를 매일 밤 2시쯤 하는데요. 돌아오지 않은 손님의 숫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손님 가운데는 그 외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외박이요? 호텔에 묵고 있으면서 왜 외박을 합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이 2시쯤 돼도 돌아오지 않는 손님은 no sleep, 즉 방을 잡고서도 침대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죠. 우메무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7월 21일의 목록을 뒤졌다. 정확히는 7월 22일 오전 2시. 있습니다. 3402호실 열쇠 없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리사카 양은 늘 열쇠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늘 노슬립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검사한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그걸로 충분했다.
사건 당일 밤 적어도 오전 2시 30분까지는 3402호실의 열쇠는 프런트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3장 수사 보고서 9월 30일 도쿄경찰국 형사부 수사 제1과 순경 히라가 다카아키 도쿄경찰국 형사부장 귀하 죄명은 살인방조, 피의자 본적은 도쿄도 렌바구, 직업은 팰리스 사이드 호텔 종업원, 성명 아리사카 후유코, 나이 25세. 7월 22일 오전 1시 30분쯤 도쿄도 지요다구 다케히라초 1의 1 팰리스 사이드 호텔 3401호실에서 동호텔 사장 구주 마사노스케 씨가 살해된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 다음 사실이 판명되었기에 보고함. 1. 피의자 아리사카 후유코는 피해자의 비서로서 항상 피해자의 주변에 있었고 3401호실 룸키를 맡아 피해자가 동실을 출입할 때마다 피해자 대신 동실의 문을 여닫았다. 2. 피의자는 그 직무상 피해자가 동실 내에서 살해되었을 때 자기가 가장 의심받을 위치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부터 피의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히라가 다카아키 본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립했다. 3. 본인이 피의자를 의심하게 이른 이유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본인에게 시간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전날 밤 팰리스 사이드 호텔로부터 도토 호텔까지를 10분 만에 급히 이동한다는 것이 지극히 무리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4. 피의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어떤 자가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피의자를 도토 호텔까지 태워다 준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그 후의 수사에 의해 21일 밤 7시 50분쯤 팰리스 사이드 호텔의 정문 수위 덴요 마사오가 남자가 운전하는 검은색의 중형차에 피의자가 올라타는 것을 목격했음이 확인되었다. 안타깝게도 이때 운전사의 특징이나 차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음. 5. 피의자는 직무상 피해자의 바로 옆방인 3402호실을 전용실로 쓰고 있었다. 6. 밀실 상태인 3401호실에 범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7. 팰리스 사이드 호텔 각 객실의 룸키는 각 객실 번호를 검은 글자로 새긴 플라스틱제 흰 바탕에 장방형 열쇠 표찰에 붙어 있고 열쇠와 열쇠의 표찰은 10cm 정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 줄의 양쪽 끝은 각각 직경 1cm가량의 불연속 고리가 달려 있어서 열쇠와 열쇠 표찰이 얽혀 있다. 8. 피의자는 직무상 피해자의 방 열쇠에 자유로이 접촉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그 두 방 열쇠의 연결고리 부분을 조작하여 열쇠와 열쇠 표찰을 분리시킨 후 3401호실과 2호실의 열쇠를 바꿔 끼운 것으로 추정된다. 9. 피의자는 언제나 피해자를 대신해서 방문을 여닫았다. 피해자는 아마 피의자의 등 뒤에 서서 늘 문 열기를 기다렸을 것이므로 피의자의 손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을 것이다. 보았더라도 열쇠 표찰의 번호까지 확인해 읽지는 못했을 것이다. 10. 열쇠 표찰을 서로 바꿔 끼우는 일은 피의자의 안전을 위해 사건 전날, 그것도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간에 행해진 게 아닐까 생각된다. 본인의 실험에 의하면 이 작업은 2개의 펜치 같은 공구만 있으면 1분으로도 충분하다. 11. 그러므로 사건 당일
메이드 요시노 후미코가 보았다던 3401호실의 열쇠는 사실은 3401호실의 열쇠 표차를 달고 있는 3402호실의 열쇠였다. 피해자와 요시노 후미코는 육안으로는 그 미세한 열쇠 이빨과 열쇠 몸에 새겨진 것들을 구분할 수 없었다. 12. 피의자가 3401호실 티테이블 위에 변경된 열쇠를 남겨둔 후 피해자가 다시 방 밖으로 나가면 재입실할 때 열쇠와 자물쇠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겠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매우 규칙적이고 오후 8시 이후에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3. 피의자는 3401호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본인이 기다리고 있는 도토 호텔로 향했다. 정황상 피의자가 범인과 접촉해 열쇠를 건네준 시간은 이 두 호텔을 이동하는 사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피의자를 태운 자동차의 운전기사가 이 살인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이 가장 짙다. 14. 범인은 피의자로부터 받은 열쇠로 그날 밤 오전 1시 30분쯤 3401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죽인 후 가지고 있던 펜치 따위로 두 열쇠를 똑같이 공작하여 각각 본래대로 열쇠 자리에 연결시켜 놓았을 것이다. 15. 내실문의 자물쇠를 여는 복잡한 회전 방법은 피의자가 미리 범인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생각된다. 16. 범행 후 범인은 세심한 주의로 수사자료가 될 만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3401호실 열쇠를 나이트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달아났다. 내실문과 바깥문 모두가 자동식이므로 문을 닫음과 동시에 밀실이 구성됐던 것이다. 3402호실의 열쇠는 범행 후 범인에 의해 피의자의 손으로 되돌아갔다. 17. 범인이 3401호실에 이르는 길과 호텔에서 도주한 경로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3401호실이 팰리스 사이드 호텔 A동의 끝부분에 있고 비상문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데다 스테이션에서 사각지대에 들기 때문에 범인은 3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문을 통해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3401호실을 왕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호텔의 비상계단은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문은 외부에서도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내용과 관계된 증거품 목록 1. 팰리스 사이드 호텔 3401호실과 2호실의 열쇠와 열쇠 표찰, 고리 연결 부분에 펜치 같은 공구에 의한 손상이 있음. 2. 팰리스 사이드 호텔의 열쇠 검사 목록 7월 21일자. 3. 피의자가 기입한 동일 날짜의 도토호텔 숙박카드 사본 1장. 체포의 필요성. 이상의 사실과 추정에 의해 아리사카 후유코에 대한 살인 방조 피의 사실은 농후하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 신병을 구속해두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튿날 아침 수사본부는 흥분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히라가의 보고서는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이중 밀실의 철벽을 보기 좋게 두들겨 부수었다. 자기가 죽도록 좋아한 여자를 이렇게까지 몰아 쫓지 않으면 안 되었던 히라가의 형사근성 같은 것에 모두가 머리를 숙였다. 히라가 형사가 제출한 것은 수사 보고서만이 아니었다. 무라카와 경감이 보고서를 다 읽기를 기다렸다가 히라가는 한 통의 봉투를 내밀었다. 뭔가 이건. 무라카와는 보고서에서 받은 감동을 그대로 눈에 실으며 히라가를 향해 말했다. 사표입니다. 오늘로써 경찰국 순경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뭐라고? 밀 씨를 깨뜨리는 큰 공을 세운 부하가 그 직업상 의기가 가장 충천할 때에 사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무라카와가 몽둥이에 얻어맞은 듯한 소리를 지른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히라가가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생각해온 그 마음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다. 밀실의 문이 열리며 아리사카 후유코의 범죄가 확인된 것이다. 동시에 형사이면서 그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주었던 히라가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입장도 분명해지고 말았다. 더욱이 사건 당번 근무날에 여자와의 색정에 빠져들었던 거다. 히라가가 형사로서 범인의 뒤를 쫓는 정열에는 여자에게 속은 사나이로서의 분노와 후유코가 그토록 도운 범인에 대한 숙적으로서의 미움과 질투가 섞여 시꺼먼 연기를 뿜으며 타는 기름덩어리처럼 활활 불타고 있었다. 히라가, 범인이 미운가? 예, 갈갈이 찢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형사한테 적당한 표현은 못 되는데. 하지만 형사를 그만두면 범인 체포가 더 어렵게 되지. 예? 자, 이 사표는 내가 잠시 동안 맡아두겠네. 지금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범인 뒤쫓는 데만 전념하게. 이런 건 범인을 잡은 뒤에 할 일이야. 무라카와 경감은 히라가의 개인적 감정을 능숙한 형사 근성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지금부터 히라가는 귀신처럼 끈질기게 범인을 뒤쫓게 되겠지. 아리사카 후유코에 대한 용의는 확정적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1선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일 뿐 검사나 재판관들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범죄의 동기가 여전히 불분명한 데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인 살인방조 행위의 피방조자, 즉 진범이 전혀 안개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컸다. 그리고 증거관계로서 제출된 열쇠를 두고 말하더라도 고리 부분의 손상은 피의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해질 수 있었다. 목록이나 숙박카드에 이르러서는 사건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요컨대 히라가의 보고서는 그 대부분이 그가 추정해서 이끌어낸 단순한 가능성일 뿐 그것만으로는 증거 능력조차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다. 체포영장 발부, 청구도 분명 각하될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후유코와 그 배후에 숨어있는 진범이 수사본부가 이 이중의 밀실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거였다. 당분간 밀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보도기관에 비밀로 붙이기로 했다.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선 후유코부터 조이면 뭔가 토해낼 게 틀림없다. 자, 어쨌든 참고인으로서 그 여자를 불러들이자고. 무라카와는 결단을 내렸다. 순찰차로 아리사카 후유코의 집으로 급히 달려간 무라카와 반의 형사들은 그녀가 어젯밤부터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안 사람에게는 규슈 방면으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한다고 말하고 나간 모양이었다. 수사당국이 감시의 눈을 늦춘 틈을 노려 집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아리사카 후유코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제 그녀는 전국의 지명수배 되었다. 두 번째 죽음. 1장. 후쿠오카시에 있는 와타나베로 사가 하카다 그랜드 호텔의 한 방에서 호텔의 룸메이드에 의해
젊은 여자의 변시체가 발견된 것은 10월 1일 오후 8시쯤이었다. 호텔의 급보를 받고 달려간 검시관은 죽은 사람의 이상한 자세에 어리둥절했다. 현장은 그 호텔 6층에 있는 표준형의 2인용 방으로 설비나 장식류는 호텔 객실의 평범한 모습 그대로였다. 방 안은 흐트러진 상태는 아니었다. 옷장 위에 놓인 여자용 여행백과 트렁크 및 화장대 위에 열린 채 던져진 화장품 케이스와 객실 열쇠가 겨우 그 방에 숙박객이 있었음을 나타낼 뿐이었다. 책상 앞에 놓인 의자가 약간 제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시체는 욕실 안에 쓰러져 있었다. 서양식 목욕탕은 화장실과 공용으로 되어 있었다. 죽은 여자는 오른손으로 양식 변기에 수색 코크를 쥐고 왼손으로는 뚜껑과 함께 올린 변기를 끌어안은 채 변기통 안에 얼굴을 처박은 자세로 숨져 있었다. 그녀는 막 목욕을 하려던 참이었는지 객실에 비치된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목욕 가운 속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였다. 벗은 옷은 옷장 안에 들어있는 걸까? 호텔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가늘고 긴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후두부를 부딪혀 크게 다치거나 심할 때는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했지만 젊은 여자가 그렇게 다치는 예는 아직 없었다. 그것도 목욕 가운을 입은 채로 변기통에 얼굴을 처박는 자세로 죽어있는 여자의 자세는 뭔가 다른 사인이 섞였을 거라는 걸 예측하게 했다. 우선 시체의 위치나 자세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었다. 시체에 대한 상세한 관찰이 계속되었다. 동시에 실내 상황도 철저히 조사되었다. 시체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몸 표면에 발진이 있었다. 목 부위에는 담자색 시반이 있고 두 눈은 감겨지고 입안에는 하얀 거품이 제법 괴어 있었다. 근육 경직과 시반으로 보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시체의 겉모습으로는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의 증상이 현저했다. 시체 겉모습만 보고서는 어떤 독극물에 의한 건지 감정하기가 어렵다. 어떤 종류의 독극물은 설사 증세를 나타내는 일도 있으므로 시체의 이상한 자세가 그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입고 있는 목욕 가운이나 시체에 오물이 묻어 있지는 않았다. 침대 곁 나이트 테이블에는 룸 서비스로 받은 듯한 주스병이 호텔에서 나온 필기도구와 함께 눈에 잘 안 띄게 놓여 있었다. 오렌지색 액체가 3분의 1쯤 남았는데 만약 독극물에 의한 타살이라면 그 병이 가장 의심스러웠다. 감식원이 조심스럽게 보존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주스는 죽은 여자가 바깥에서 들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옷장에 벗어놓은 죽은 여자의 옷과 휴대 물품에 의해 그녀가 도쿄경찰국에서 지명수배한 아리사카 후유코임이 밝혀짐에 따라 타살 혐의가 짙어졌다.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후쿠오카 경찰국 수사 1과 형사 우에마스 도쿠타로는 일단 검시가 끝난 시체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우에마스 형사가 죽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첫인상은 그다지 험하질 않았다. 사실 무참한 시체들만 보아온 우에마스에겐 험하지 않다를 넘어서서 오히려 아름다운 시체로 비춰질 지경이었다. 낯익은 감식관 하나가 우에마스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대략 추정한 사후 경과 시간은 3시간 내지 4시간입니다. 이제 막 죽은 상태인 거죠? 현재로서는 범인의 걸로 보이는 지문이나 유류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부해보면 몸 안에서 뭔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폭행 흔적은 없나?
없습니다. 검시가 끝나자 그녀의 시체는 해부를 위해 규슈대학 병원으로 운반되었다. 아니, 시체가 운반되어 나간 후 갑자기 넓어진 욕실을 조사하고 있던 우에마스 형사는 변기통 안의 바닥물에 둥둥 떠있는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우에마스는 그게 수압이 약해서 일단 씻겨내린 화장지가 변기통 안에 괴는 물과 함께 도로 환류해 온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감식원이 발견하지 못한 건 그 때문인지 몰랐다. 그런데 화장지와는 종이의 질이 조금 다른 것 같았다. 우에마스 형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손가락을 변기통 안에 집어넣어서 그 종이 조각들을 끄집어 올렸다. 그건 분명히 종이였지만 화장지는 아니었다. 훨씬 두껍고 질 좋은 종이었다. 호텔에서 비치해 놓은 편지지 같았다. 뭔가 글자가 씌어져 있는데. 오랫동안 물속에 잠긴 탓에 종이가 붙어 있지만 잘 살펴보니 편지 같은 걸 쓰다가 잘못되어 찢어버린 것 같았다. 연필로 갈겨 쓴 듯한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다. 우에마스는 그 종이 쪽지를 책상 위로 보물처럼 옮겨왔다. 그는 종이 쪽지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책상 위에 살그머니 올려놓았다. 글자는 연필로 쓰여져 있었고 물속에 오래도록 잠겨 있었는데도 간신히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띄엄띄엄 몇 자쯤 남아 있었다. 형사는 그 글자들을 소중히 수첩에 옮겨 적었다. 그건 다음과 같았다. 아, 가을, 댁, 씨, 남군이요, 혼, 텔, 부, 빛. 이 밖에 몇 글자가 더 있었지만 물에 불어서 판독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글자들일까? 종이 쪽지의 대부분이 수세식 변기물에 떠내려가고 이건 남아있는 일부분인 것 같았다. 그 쪽지를 조금만 더 회수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에마스는 아쉬웠다.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변기통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 종이를 버린 것은 죽은 여자가 아니라 제3자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3자가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 당연히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될 무엇을 처분하기 위해서였겠지. 그렇다면 이것은 살인일 확률이 높다. 시체가 발견된 후에 사람의 눈에 띄면 좋지 않을 종이라면 죽은 사람 이외의 제3자가 그 죽음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셈이다. 그 제3자가 죽은 사람 가까이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 자료를 없애거나 숨기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제3자는 당연히 범인이다. 범행 후 범인은 뭔가를 화장실에서 처리하고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그 뒤 벌레처럼 한 가닥 가느다란 숨이 남아있던 피해자는 범인을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남기고자 변기통에 매달려 거기서 숨이 끊어진 것이다. 변기통 속에 남았던 글자의 파편은 범인이 흘려보내려 했던 무언가를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종이가 남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란 것이 피해자 본인이었다면 당연히 완전하게 처리한 후에 죽어도 늦지 않는 것이다. 의혹에서 확신으로 형사의 추리는 굳어져 갔다. 그녀를 덮친 순간적인 죽음은 그녀가 원한 게 아니었다. 심장마비나 졸도 등에 의한 누구의 책임도 아닌 순간적인 죽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리사카 후유코의 시체는 약물 중독임을 내비치고 있었다. 자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젊은 아가씨가 화장실 안에서, 그것도 남의 눈에 띄면 곤란한 걸 처리해 버리기도 전에 걷잡을 수 없이 서둘러 수치스러운 꼴로 죽을 필요가 과연 있었겠는가? 우에마스 형사는 자신의 추리를 믿었다. 과학수사 시대에 그런 육감에 매달려서는 안 되겠지만 승진시험에 약하다기보다 범인을 뒤쫓는 일에 사는 보람을 느껴 언제나 시험을 등한시하다가 만년 일반 형사로 만족하고 있는 우에마스는 자신의 육감과 두 다리를 굳게 믿는 노련한 형사였다. 그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했다. 피해자의 소지품은 옷장에 걸려있는 격자무늬 의복과 2개의 손가방, 그 속에 들어있는 갈아입을 상하의 내의, 화장품, 세면도구와 자질구레한 장신구, 그리고 12만 2천엔 정도의 현금이었다. 지갑 속에는 그 돈과 함께 도쿄역의 교통공사가 발행하는 규슈 일주권 2장이 들어있었다. 우에마스는 그 2장의 차표를 눈여겨보았다. 현장과 주변의 관찰이 끝나자 호텔 관계자를 만나러 내려갔다.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아리사카 후유코의 예약은 3일 전 도쿄역 교통공사에서 본명으로 예약했고 오늘 아침 10시쯤 도착했다. 시간이 많이 이르긴 했지만 더블베드가 있는 628호실이 비어있어 제공했다. 여자는 오후에 그녀의 일행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어도 그녀의 일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손님은 1시쯤 간단한 점심을 룸서비스로 들었는데 메이드는 일행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오후 2시쯤부터 시체를 발견하기까지는 단체 손님들의 도착이 겹치는 등 호텔이 상당히 혼잡한 시각이어서 그 사이에 누가 프런트나 객실 스테이션을 통하지 않고 객실로 직접 들어갔더라도 아무도 몰랐을 것이었다. 죽은 여자 손님은 벨보이에게 안내된 후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었고 룸서비스를 한 메이드 외에는 시체로 발견되기까지 아무도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름답고 온화한 느낌의 손님이라는 것이 그녀를 접한 종업원들의 똑같은 인상이었다. 맨 먼저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6층에서 일하는 한 메이드로서 서비스로 석간신문을 각 객실에 돌리고 있을 때였다. 628호실의 문 및 바닥 틈으로 신문을 집어넣으려던 그녀는 약간이지만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다는 걸 발견했다. 그 문은 자동식이어서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자물쇠가 제대로 잠기질 않는다. 아마 손님은 닫았다고 생각했겠지만 힘이 좀 모자랐던 모양이었다. 최근 들어 많은 호텔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식 개폐문은 편리하긴 했지만 너무 편리한 나머지 문을 닫은 후 열쇠로 잠겼는지 확인을 하지 않게 되어 때때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628호실 문은 단단해서 세게 닫지 않으면 자물쇠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도착하면 항상 주의를 주어 손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가 그 사실을 깜빡했던 모양이었다. 메이드는 손님 대신 문을 닫으려다가 방 안이 어두운 것을 깨달았다. 이미 짧은 가을 해가 넘어가서 바깥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손님이 든 방 안에 어떤 전등도 켜져 있질 않았다. 자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메이드는 문을 약간 열어 침대 쪽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침대 위에도 사람의 그림자로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어둑하긴 했지만 실내를 둘러봤을 때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질 않았다. 외출을 했을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 손님은 한 번도 방 밖으로 나간 일이 없다는 사실이 떠오른 메이드는 조심조심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아리사카 후유코의 시체를 발견하고
마치 자기가 살해되는 것처럼 비명을 내지른 것은 그 직후의 일이었다. 아리사카 후유코는 그 호텔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약은 이미 3일 전에 되어 있었으니 그 누군가와의 약속은 더 이전에 만들어진 걸 거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후유코가 먼저 도착해서 얻은 방에 범인이 나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거의 확실했다. 시체의 상황으로 보아 우연한 범행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그렇다면 후유코가 기다리고 있던 그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추정은 더 강해진다. 그런데 범인은 후유코가 들어있는 방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숙박객의 방 번호는 프런트에 물으면 알 수 있지만 이 계획적인 범인이 일부러 다른 사람의 인상에 남을 듯한 행동을 했을 것 같진 않았다. 그렇다면 범인은 후유코와 사전에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아니, 그 반대로 후유코 쪽에서 범인을 접촉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그 시점으로선 그녀는 자신이 살해될 걸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정에는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전화나 전보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어느 쪽을 사용했건 그랬다면 발신 기록이 호텔 측에 남아있을 것이다. 우에마스 형사는 힘이 불끈 솟았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후유코의 발신 기록은 남아있질 않았다. 다만 오후 3시 반쯤 프런트 안내원에게 전화로 후유코가 든 방 번호를 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안내원은 별다른 생각 없이 방 번호를 알려주었던 모양이다. 그런 종류의 문의가 꽤 많다고 한다. 착 가라앉은 낮은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변성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사무적인 응답이었기 때문에 목소리나 말씨의 특징 따위는 전혀 기억에 없다고 안내원은 말했다. 이튿날 오후 규슈대학병원에 의뢰했던 시체 해부 결과가 나왔다. 사망 추정 시각은 1일 오후 5시 안팎. 겉으로 드러난 사인은 감식의 소견대로 비속의 화합물의 다량 복용에 의한 중독사였다. 윗속에 남아있는 내용물에서 약 0.3g 정도의 비소가 검출되었다. 시체에는 외상이나 성폭력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질 내에서도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외음부에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음모 3가닥과 분비형 B형의 정액이 조금 묻은 점으로 보아 죽음 직전에 피임기구를 장치하고 성교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피해 여성의 혈액형은 ABO식으로 AB형, MN식으로 BM형이었다. 이 사건이 구주 사장의 살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범인은 비로소 그 성별을 분명히 한 셈이었다. 마시고 남은 주스에서도 다량의 비속의 동물이 검출되었다. 병에 남아있는 지문은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것뿐이었다. 범인은 비소를 섞은 주스를 장갑 같은 걸 끼고 밖에서 들고 들어가 달콤한 말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달아났던 것이다. 2장 후쿠오카 경찰국에서 온 통보에 따라 히라가는 수사본부에서 급히 후쿠오카로 출장을 떠났다. 무라카와 경감이 특별히 그를 선택했다. 히라가, 연속살이냐? 잘하고 돌아오게. 출발 때 무라카와 경감이 던진 말에는 히라가가 경찰관으로서의 명예를 만회할 기회라는 뜻도 담겨져 있었다. 히라가는 출정하는 군인처럼 비장한 기분으로 떠났다.
공항에 도착해 차를 잡아타고 후쿠오카 경찰국에 도착한 것은 마침 아리사카 후유코의 해부 결과가 나온 때쯤이었다. 초대면의 인사가 끝나자 우에마스 형사는 말했다. 지금부터 병원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이젠 후진을 위해서 슬슬 물러날 때가 가까운 나이지만 정수리까지 훌렁 벗겨진 머리가 대포 탄환처럼 툭 튀어나왔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엷은 눈썹 밑에서 무섭게 빛나는 눈이 범인을 물고 놓치지 않을 다부진 형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우치다 형사와 어딘지 모르게 닮은 데가 있는 사나이였다. 그런 부류의 사내들은 남달리 정의감이 강한 데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경무를 마다하지 않고 오직 흉악범을 뒤쫓는 일에서만 사는 보람을 느낀다. 승진시험을 치를 틈도 없고 억지로 치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 성적으로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 이런 형사들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지 않고 마음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퇴직한 후 오랫동안 위험한 근무를 했던 보상으로서 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겨우 회사 수의나 백화점 경비원 정도다. 형사의 대우와 사회적 지위를 좀 더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히라가는 늘 생각했다. 규슈대학병원의 시체 냉동실 한 구석에는 아리사카 후유코의 검시가 끝난 시체가 하얀 나무관에 넣어져 유족의 인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겉모습은 꼭 잠든 것 같았다. 우에마스 형사가 사건 현장에서 보았던 이지러진 표정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의복이 입혀진 데다 좋은 솜씨로 꿰매어져서 해부했던 흔적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유체가 병원의 시체 냉동실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지난 여름 하룻밤 동안 히라가만을 위해 미친 듯 불태웠던 그 여자가 집도의사의 비정한 메스 아래서 두개골, 흉곽, 복강 등이 차례대로 절개되어 그 깊은 곳을 의사의 감정 없는 눈으로 관찰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히라가는 우에마스 형사의 앞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감상에 젖었다. 하지만 자기가 여기에 온 것은 집도 의사에게 감정서에는 쓰여지지 않은 세부 사항까지를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마음을 추슬렀다. 옛 여자,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진 여자와의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해부를 담당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볼까요? 히라가는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을 바로잡으며 꼿꼿이 섰다. 하카다 그랜드 호텔은 지상 15층, 객실 600, 수용객 1000명으로 규슈 지방에선 가장 큰 규모의 호텔이었다. 팰리스 사이드 호텔에서도 경험한 일이지만 호텔이라는 곳은 24시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기회를 놓치면 좀처럼 관계자를 모두 만날 수가 없다. 각 부서에 따라 저마다 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근무자끼리 같은 시간대에 얼굴을 맞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수사관이 사건 발생 직후 관계자 모두에게 금종령을 내려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 모두를 만나기 위해선 몇 번이고 발걸음을 해야만 한다. 히라가가 어제 우에마스가 만난 사람의 반도 만날 수 없었던 까닭은 그런 사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후 6시가 되어 야근자들이 출근하자 사건의 주된 관계자로부터는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우에마스 형사가 주선해준 시내 여관에 든 히라가에게 쓸쓸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후유코가 죽고서야 비로소 자기 가슴 속에 그녀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필사적으로 밀실 수수께끼를 풀었던 것도 그녀가 뒤집어 쓰고 있던 혐의를 벗기고 싶어서였다. 추적하면 할수록 후유코의 배후에 있는 사나이의 존재가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 정체불명의 사나이로부터 후유코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수사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유코가 죽고 말았다. 공들여 열었던 밀실의 구석에서 그는 후유코의 시체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질 내에서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음. 단 외음부에 남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 3가닥과 분비형 B형의 정액이 조금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죽음 직전에 피임기구를 사용해 성교한 것으로 추정됨. 갑자기 히라가의 뇌리에 낮에 규슈대학병원에서 읽었던 감정서의 글귀가 되살아났다. 그렇다. 후유코의 시체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범인은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유류품을 남겼다. 물론 그 유류품은 일찍이 후유코가 히라가에게 선사해 주었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결정적으로 더럽히는 것이었다. 시체에 성폭행당한 흔적은 없었으니까 후유코의 의사를 무시하고 남겨진 유류품이 아니라는 건 명백하다. 무시하기는커녕 그것은 그녀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더블룸, 2장의 규슈 주유권, 12만여엔의 소지금, 3일 전에 취해진 예약. 이 모든 것이 그 사나이를 맞이해 당분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후유코는 그 사나이에 의해 성행위 직후 피살되었으리라. 이유는 그 사나이가 구주 마사노스케를 죽였다는 사실을 후유코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사나이의 철두철미한 계획에 속아서 후유코는 신혼여행이라도 떠나듯 행복한 마음으로 이 죽음의 여행에 나섰을 것이다. 따로 행동을 취했던 그 사나이는 후쿠오카의 호텔에서 후유코를 만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그녀를 다정스럽게 포옹하고 행위 후에 여운에 도취해 있는 그녀에게 치사량의 비소를 섞은 주스를 먹인 거다. 그녀는 행복감에 취한 채 방심하고 있었는데 몸이 무취한 비소여서 의심도 없이 마셨을 거다. 후유코는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 때까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히라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통함이 치밀어 올랐다. 범인을 갈기갈기 찢어 그 시체를 까마귀밥으로 내동댕이 쳐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았다. 경찰관으로서의 사명? 그런 건 개밥에나 섞어주라지. 히라가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자기가 사랑한 여자를 농락하고 속이고 죽인 사나이에 대한 증오와 분노뿐이었다. 히라가는 그놈을 지금 자기 손으로 죽일 수만 있다면 자신이 흉악무도한 반사회적 경관으로서 사형에 처해진다 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붙잡고 말 거야. 지금 우리한텐 이중 밀실을 열기 전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히라가는 현장 화장실 변기에서 건져 올렸다는 쪽지 속의 글자들을 떠올렸다. 아, 가을, 댁, 시, 남군이요, 혼, 텔, 부, 빛.
히라가가 그 글자들을 아무리 달리 배열해 보아도 뜻이 통하지는 않았다. 이 글자들은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우에마스 형사는 범인에게 불리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었다. 범인은 후유코가 완전히 죽기 전에 방을 떠났어. 그렇지 않다면 후유코가 그렇게 변기 앞까지 달려가지 못했을 거 아냐? 그런데 구주 살해의 경우를 보나 이번 경우를 보나 컴퓨터로 미리 계산한 것처럼 정확하게 행동하는 그놈이 왜 그녀가 숨을 거두는 걸 확인하지 않고 떠난 거지? 그래서 중대한 꼬투리까지 남기고 말았잖아. 숨을 거두기 직전인 그녀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마음을 놔서 그랬겠지만 그렇더라도 숨이 붙어 있었다는 건 확실한데 아니,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잘못 알았던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약물을 먹은 사람은 움직임이 커서 생사가 쉽게 구별된단 말이야. 그놈한테는 아직 살아있는 후유코를 남기고 현장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래. 그럼 그 사정이 대체 뭐지? 여관 여종업원이 깔아준 이불을 곁눈으로 보면서 히라가의 추측은 더 한층 열기를 띠었다. 이튿날 마중 온 우에마스 형사와 함께 다시 한번 그랜드 호텔로 간 히라가는 어제 만나지 못했던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오후 열차편으로 하카다역을 떠났다. 플랫폼까지 우에마스 형사가 전송해 주었다. 불과 이틀 동안에 그나마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중까지의 만남이었지만 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잘 맞았다. 신세 많이 줬습니다. 뭘요. 오히려 도움이 못 돼드려서 미안하네요. 우리 피차 힘냅시다. 창너머로 굳은 악수를 한 두 형사는 서로가 서로의 눈 속에서 범인을 향한 집념의 불꽃을 보았다. 열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유력 용의자였던 아리사카 후유코마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죽기 전에 범인이 현장을 떠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4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하이프, 그리고 쇼핑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한 달 전쯤에 냉장고를 구입해 주신 분이 계시던데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쇼핑 안잡이 채널에 그 쿠팡 링크 통해서 해주시면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4부에서 만나요.